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장기 미제 사건,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단어일 것 같은데요. 장기 미제 사건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 증거가 없고 목격자가 없을 때도 발생되고요. 우리가 아는 많은 사건들. 그리고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다가 현대에 오면서 이제 기술력이 발전해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증거를 제대로 보존해야 되는 것. 그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 사건의 제일 최악의 패착이요, 언론에 공개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도 안 나온 내용입니다. 경찰이 최악의 패착을 놨던, 악수를 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미제 사건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경찰 쪽에서 한 행동, 저는 정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인마 맞다며,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가 갑자기 나중에는 아니래? 하고 무죄로 풀려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어떤 증거가 부족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요 21년 전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건이죠. 21년 전에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재판대에 섰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서게 된 거죠.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하겠다, 자기는 억울하다 라고 얘기했던 그 용의자, 바로 이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2025년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죠. 그 항소심의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 즉 항소심 재판부는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범인으로서 죄를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분명 똑같은 사건 자료로 판결했는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반대는 정반대였던 것이죠. 정말 그는 범인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죄를 묻기에 부족했던 걸까요? 오늘 토요 사건 팩트는요, 영월 농민의 장기 미제 사건 편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돌아가신 고인분이십니다. 앞으로 그냥 지칭 피해자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천광역시에서 개인 사업을 하셨던 고인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좀 잘 안 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 2003년 10월쯤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의 좋은 제안을 하나 듣게 되죠. 영월로 와. 나 지금 영월에 있는데 내 여기 농민회 같은 거 하고 있거든. 여기 와서 네가 간사로 일하면 편하고 돈도 벌고 좋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인천에 사업을 접었던 피해자분은 영월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당시에 맡았던 역할은요, 영월 농민회였습니다. 그 농민회에서 이제 간사직을 맡았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행정일 담당인데, 행정일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틈나는 대로 이제 농민분들도 도와주시고 혹은 다른 임원들의 일도 같이 해주시는,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영월로 내려가신 지 불과 10개월이 지났을 때쯤인 2004년 8월 9일 고인이 사망한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실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누군가와 원한을 갑작스럽게 많이 쌓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10개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겠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 지역 농민분들 아니면 그렇게 많은 인프라가 생길 수 없는 시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농민회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피해자분. 자, 이 내용에 대해서요, 처음 신고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신고자는
똑같이 이 농민에 관련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날 밥을 먹으려고 그냥 이 안에 혼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농민의 앞을 딱 했는데 분명 이 안에 있을 거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셔터가 내려져 있던 겁니다. 이 안에 없나? 이게 만약 이 안에 없다면 잠그고 나가는 게 정상인데 잠근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셔터를 내려놓은 건가 이상하네 하고 셔터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고인의 지인분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돌아가신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근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분께서는요, 일단 제일 눈에 띄는 상처 중에 하나가 얼굴 앞쪽 이마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뭉툭한 둔기 같은 걸로 세게 가격을 당하는 흔적도 보였고요. 그리고 날카로운 칼 같은 예기라고 부르죠. 예기 같은 그런 물건으로 목 부분은 총 12회, 그리고 복부와 등 쪽을 각각 1회 정도 찔린 상처가 보였습니다. 자,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데? 고인께서 엄청 저항을 해서 격렬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된 건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처들 중에 한 가지가 없죠.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걸 막으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둔기를 들고 머리를 치려고 한다 하면 이걸 감싸거나 막게 되죠. 혹은 흉기를 들고 목이나 복부를 공격하려고 하면 칼을 잡거나 혹은 그 부분을 감싸거나 해서 팔의 상처, 손의 상처, 이런 상처의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이런 걸 방어흔 혹은 저항흔이라고 부르죠. 근데 고인의 사체에서는요, 그런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역으로 돌리면 고인분께서는요,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처음부터 복부를 공격을 당하고 나서 저항을 못했다, 목 부분을 공격당하고 나서 저항을 못했다 라고 보기엔 주변의 혈흔 자체가 되게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딱 돌아가신 그쪽 이제 얼굴 부분 쪽에 굉장히 많은 혈흔들이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역으로 되짚어보면 아마 범인은 이상한 둔기 같은 걸 들고 피해자를 부른 뒤 바로 머리 부분을 먼저 강하게 가격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흉기로 공격했다고 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소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누가 보더라도요, 범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때 계획적이었습니다. 범행 도구를 최소 2개를 챙겨왔거든요. 둔기, 예기. 이건 아예 살해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바로 지체 없이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장소에 고인이 혼자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이런 공격을 가했죠. 그리고 꼭 살해를 했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복부, 목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흉기로 공격했다는 건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원한,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표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 범인이라는 사람이 첫째, 둔기와 예기를 들고 온 강도다라고 유출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농민의 사무실 안에 사람이 혼자만 있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죠.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강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어딘가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좀 상대적으로 외진 공간들, 그런 곳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요, 농민의 사무실이라고 적혀있는 공간은 규모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 중간에 그대로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를 갑자기 들어가서 강도짓을 하겠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하죠.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현금이 있을 거다라고도 추측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공간 자체를 노렸다라고 생각하는, 만약 그 범인이 강도 범행이라면 주변을 뒤졌던 흔적이 있거나
혹은 고인의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당시에 고인의 지갑에 약 10만 원 정도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건들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목적은 살인이었죠. 비면식범으로서 알지 못하는데 강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조금 모순점들이 많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단 하나,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아는 사람일 거다. 적어도 이 영월군 농민의 안에 고인이 혼자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여기에 대충 업무 사이클도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이었죠. 자, 그럼 원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흔적이 하나 발견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당시 현장 도면, 실제 도면입니다.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을 보시면 밑에 출입구 2개가 보이실 겁니다. 그쪽 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실 쪽을 향하게 되고 그 거실의 탁자 좌측에는 컴퓨터방, 위로 올라가면 주방과 작은 방, 이 공간들이 아마 함께 보이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범인의 이동 동선이 포착이 됐습니다. 작업실 방향 정문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범인은요, 컴퓨터 방으로 곧장 향합니다. 그 안에서 범행을 일으키고 나서 범인은 어디로 가는 게 지극히 정상적일까요? 자기가 아는 길이요. 그런데 범인의 족적이 향한 곳이 위쪽 주방입니다. 주방 쪽으로 갔다가 저 주방 뒷문 쪽 보이시죠? 저 뒷문 쪽에 문 쪽까지 간 뒤 다시 발길을 돌려서 정문 방향으로 나가는 족적이 확인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농민의 사무실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면 들어왔던 길 나가는 길 그거에 대한 부분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 분명 범인의 입장에서는요, 정문 방향으로 들어갈 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걸 판단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분명 뭐 혈흔도 묻었을 거고 자신이 둥기도 가지고 있고 얘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나가기 위해 뒷문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던 것 같은데 거긴 막힌 길이었죠. 해서 다시 돌아 나와 주변을 살피고 정문 쪽으로서 도주를 했다고 보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럼 비면식범이라고 봤을 때 강도범행이라고 보게 되면 흔적이 이상하고, 면식범이라고 판단했을 때 면식범이라면 혹시 농민의 사무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이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남은 가능성 하나입니다. 농민의 사무실과 관련된 일적인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진 않지만, 내부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면식,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인 거죠. 자, 그럼 당시에 어떤 증거도 없었다라고 했지만 첫 번째 증거는 하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족적이 확인됐다. 그 족적은 먼지와 흙이 묻은 족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혈흔이 묻은 족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인 족적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두 번째 증거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목격자였습니다. 사건 당일날,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오후 3시 45분쯤에 그 위치에 있었던 한 목격자의 제보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목격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당시 목격자는요, 10살 초등학생입니다. 그 초등학생의 진술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진술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민의 옆 주유소에 도착하는 어학원 차량을 타려고 조금 일찍인 40분경 남동생과 나와 보도에 있는 차량에 진입, 방지턱 등에 등을 맞대놓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농민의 셔터 출입문이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고, 반쯤 올라갔을 때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허리를 구부리고 나왔으며 잠시 후 남자가 셔터를 잡아 내렸으나
완전히 바닥면까지 내려가지 않자 여자가 발로 밟아내렸으며 남자는 지퍼 달린 점퍼에 베이지색 긴 바지 그리고 뭔가 볼이 늘어진 듯한 낡은 운동화, 챙이 달린 빨간 모자를 착용했다. 여자는 단발머리에 중간에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붉은색 계통의 오리털 파카에 군천색 반바지, 뒤꿈치가 드러나 보이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그때 학원 버스가 와서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는지는 못 봤다. 진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진술서 그대로 읽어드렸거든요. 지금 무슨 생각 드세요? 이거 몇 살이 했다고요? 10살짜리입니다. 10살짜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인 거죠. 도리어 이 얘기는 어떤 진술서 같냐면 어른이 아이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을 따닥따닥 쳐가지고 맞춰놓은 글씨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맞았습니다. 이거 당시 경찰의 패착 첫 번째입니다. 경찰이 당시에 유력 용의자로 짚고 있었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고 애한테 그 다음에 이 진술을 받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잘못된 부분인 거죠. 당시 경찰이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던 용의자 바로 당시 농민의 부회장 곽씨 부부입니다. 경찰이 의심을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통화를 했던 기록도 있었지만 이들 사이에 고인 사이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 하나 알게 됩니다. 뭐였냐면 간사로서 고인께서 일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농민들 돈을 왜 슈킹해? 나 이거 세상에 다 알릴 거야. 잘못된 거잖아. 이걸 다 돌려줘야지. 왜 이거를 편취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농민의 임원들하고의 마찰이 있었고요. 그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농민의 자체가 고인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해고시키려고 했던 거죠. 계약 해지죠. 해고를 시키려고 했던 좀 트러블이 있었던 정황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이죠. 이들 부부가 그 현장에 갔다라는 걸 확인하게 됐던 경찰은요. 그냥 밀어붙여버린 겁니다. 그냥 끝난 거죠. 그 사람 범인이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경찰이 강하게 의심을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안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가긴 갔는데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니 그 정문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내가 그때 이제 저기 어디 물건 갖다 주려고 세금 계산서가 필요했는데 거실에 탁자 위에 세금 계산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컴퓨터방 문 닫혀 있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해서 여기 없는 줄 알고 나 빨리 배달 가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만 그냥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게 곽 씨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걸 의심한 거죠. 어떻게 의심했냐면 들어갔는데 안 찾아봤다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옆에 죽었는데 그걸 몰랐다고? 아니야. 범인일 거야. 이런 의심인 겁니다. 의심이죠. 곽 씨는요 엄청 억울해했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닌데. 그냥 어떻게 보면 곽 씨도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그 농민의 돈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좀 예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잘못된 부분인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살인 용의자로 몰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표했습니다. 자, 그럼 경찰의 말대로면 곽 씨 부부 그냥 용의자로 잡아서 바로 그냥 검찰 체포하고 넘기면 됩니다. 근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아까 10살짜리 애가 봤다고 했던 그 옷들이 있었죠. 누가 봐도 보여주고 찍은 것 같은데 경찰이 전부 압수합니다.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전부 압수를 하고 전부 다 혈흔 반응부터 DNA 검사까지 다 돌립니다. 심지어 곽씨 부부의 집 있죠. 집 변기까지 다 뜯어부십니다. 혹시 루미놀 반응에서 혈흔 나올까봐. 하지만 어떤 증거도 확인 안 됩니다. 실제 당일날 입었다고 주장을 했던 그 옷에서도요 혈흔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죠. 간 건 사실인데 죽였다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바로 그거죠. 한 가지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족적입니다. 현장에 족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니 족적이 어떻게 무조건 범인 거라고 단정을 해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일단 사건 현장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작업실, 거실까지는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요. 컴퓨터 방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턱이 있어서 말이죠. 근데 누군가 신발을 신고 들어온 먼지와 모래의 혈흔이 묻어 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혈흔이 묻은 족적이 함께 검출됩니다. 이 이야기는 흙이 묻고 먼지가 묻은 신발로 들어왔다가 공격을 가했고 혈흔이 묻었고 그 상태로 밟고 나갔으니까 혈흔이 찍힌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그 족적을 가진 사람이 컴퓨터 방까지 왔고 피해자가 공격을 당했고 피해자의 혈흔을 밟고 나갔다. 바로 범인의 족적이란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데 곽 씨는 이런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발 사이즈도 안 맞습니다. 족적은 280mm입니다.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실제로는 맞지가 않았죠. 경찰이 확보한 거랑은 아예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이 족적의 주인을 찾아야죠. 그 족적의 주인,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이번 재판 때에 섰던 바로 최 씨입니다. 최 씨는 그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최 씨의 신발과는 왜 일치하는 게 나왔었을까? 그 내용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는요, 한 여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 씨라는 여성인데요. 제가 확인해 본 내용들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들이어서 그걸 다 얘기해 드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강 씨는 영월의 귀농한 여성입니다. 자식들도 있습니다. 뭐 배우자 관계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강 씨가 고인이신 고인분과 연인 사이가 됩니다. 좋은 관계가 됐던 것이죠. 사귀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확인됩니다. 이 강 씨가 좀 남자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강 씨가 고인보다 먼저 만났던 남성이 하나 있었거든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바로 최 씨입니다. 자, 강 씨가 최 씨랑 만나는 사이에서 나중에 그 이후 영월에 왔다가 고인을 만나게 됐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이제 양다리라고 표현하죠. 그런 관계였다라는 걸 경찰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치정에 의한 원한살인. 하지만 사건 당시에 최 씨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합니다. 사건이 있었던 당일날 나는 계곡에 있었다.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고 나 여기 있었으니까 난 아니에요. 그리고 나랑 족적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돼요? 뭐 내 신발이 뭐 하나만 팔았나? 말이 안 되잖아. 라는 거였죠. 경찰이요, 입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족적의 흔적만 똑같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내연 관계였다라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최 씨를 갑자기 재판대에 세우는 건 불가능하죠. 누가 보더라도 무죄가 나올 건 뻔하니 말이죠. 자, 이렇게 자신의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당시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원래 자신이 경상도에 있었는데 영월까지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강 씨를 소개해줬던 자신의 사촌 여동생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계곡에 여행을 갔는데, 그 계곡은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아서 배터리 다는 게 싫어서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있었다. 사건 난지도 나중에 그냥 계곡 나오고 나서 강 씨랑 다 집에 돌려주고 자기 내려가는 길에 전화로 알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긴 계곡에만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우린 이 내용에서요, 한 가지를 더 알게 됩니다. 아,
최 씨에 대한 부분도 입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구나. 언제요? 사건이 있었던 2004년 당시에는요. 불가능했던 겁니다. 족적만 가지고요. 동일한 사람이다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과학기술은 발전합니다.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결국 재수사에 들어가며 완전히 바뀐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해서 점차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검찰이 당시에 새로운 증거라고 찾아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뭐가 나왔나? 아니요. 현장에 족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찍었던 사진 증거. 당시에 이제 최 씨에게 압수했었던 그 샌들, 똑같은 샌들, 그 샌들에 대한 족적의 사진들을 비교해 놨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사람들마다 걷는 방식이 다르겠죠. 압력을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걷다가 보면 돌을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같은 데서 긁힐 수도 있죠. 밑창의 모양이 사람이 걷는 모양에 따라서 닳는 부분은 다르다. 이건 아마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다 보면 생기는 상처들 있죠. 뭐 마모흔이든 손상흔이든 어디 긁힌 거, 그런 상처들까지 전부 분석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현장 족적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일치합니다. 똑같은 사이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손상되어 있는 흔적, 그리고 마모되어 있는 흔적까지 일치한다. 이건 범인 거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증거로요. 1심,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유죄 판결합니다. 무기징역. 그 당시 뉴스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 묻은 족적에 대한 부분을 인정. 유일한 증거로서 유죄 입증이 되었다. 라는 부분이죠.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맞아. 그럼 이게 보통 사람들이 똑같은 신발, 똑같은 사이즈라고 하더라도 걷는 모습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마모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손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이 걷다가 뭐 여기에 푹 파이는 상처, 이게 모든 신발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당연하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얼마 전 항소심이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 씨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 하나입니다. 서류심. 다시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게 법리적 오인이 있냐 없냐만 판단하게 됩니다. 없다고요? 그러면 무죄 확정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똑같은 죄로 무죄를 판단받은 사람을 다시 기소할 순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이게 왜 무죄가 나왔는지,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왜 이 사건을 미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은 같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일단 저희는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어떤 이유로 과연 공소 제기했을까? 최 씨는요, 2002년 7월 10일 배우자와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9월쯤에 자신의 사촌 여동생으로부터 강 씨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경부터 내연관계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강 씨는 2004년 6월 고인이신 피해자도 만나며 이중 양다리를 걸치게 되죠. 최 씨는 2004년 7월 약 한 달 정도 뒤에 이들이 내연관계를 또 맺었다라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강 씨가 최 씨한테 나는 그 피해자분을 너무 좋아해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도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해서 최 씨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적개심, 분개심이 커지겠죠. 최 씨는 2004년 8월 6일부터 6월 10일경까지 강원 영월군에서 가족들, 아까 말씀드린 강씨, 사촌 여동생, 그리고 뭐 조카들, 자식들 다 함께 계곡을 가기로 마음을 먹어놓고 그 휴가 기간 동안 고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이거 다 증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2004년 8월 5일입니다. 이때 행적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경상도였거든요, 집이. 영월군에 새벽에 확 옵니다, 밤에. 그리고 이때 뭐 하냐면요, 고인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자신의 집에 들어옵니다. 다시 그러니까 왕복 6시간입니다. 다시 집에 돌아와요. 그리고 그날 8월 6일 저녁에 여행 가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갔다 올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 6일 이제 휴가 기간 일정 시작 때 그렇게 계곡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8월 9일 사건 당일입니다. 영월군 소재에서 최 씨의 자녀들, 그리고 강 씨와 강 씨의 자녀들, 사촌 여동생 등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최 씨는 차량을 타고 8월 9일 오후 2시에서 3시 45분 사이 이동해 농민의 사무실에 도착. 거기서 고인을 살해한다. 이게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은요, 증거가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상황에 대한 부분들의 증거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인데, 첫째, 내연관계 인정됩니다. 증거가 다 있죠. 두 번째, 최 씨가 방송에 나와서는 고인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최 씨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가 진술한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최 씨 피해자 알아요. 내가 많이 좋아한다고도 얘기했고, 얼마 전에도 내가 같이 있으니까 누구야? 라고 나한테 물어봐서 저번에 얘기했잖아 하고 짜증냈다. 나 차 태워주는 사람이라고. 그것까지 다 진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는요, 또 하나의 기록이 확인되는데, 최 씨는 강 씨를 비롯해서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그 관계에 대한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합니다.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찍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여성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가지고 있는 좀 이런 버릇이 좀 있었습니다. 되게 집착하는 성향이라는 부분들도 인정이 되죠. 범행 촉발 요인이니까요. 자, 그리고 공격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원한 분노에 대한 부분이었죠. 강도 이런 게 아니라 최씨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족적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앞서 말씀드렸던 손상, 마모혼, 족적에 묻은 흙, 모래, 혈흔 전부 다 분석을 했을 때 개별적인 특성 손상이 17개가 일치한다. 이건 이례적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사람의 신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분명 이 샌들 자체도 2004년 당시에 8월 12일이었습니다. 최 씨의 집에서 압수했던 샌들이었죠. 그때 찍어놓은 거니까 정확하잖아요. 해서 이 부분을 체크했던 겁니다. 자, 근데요, 이 사건이 꼬이게 된 시작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최 씨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샌들을 압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04년 8월 12일이었습니다. 똑같은 샌들? 내놔 하고 샌들을 압수했죠. 근데 경찰이 초창기에 최 씨를 좀 의심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갑자기 용의선상을 확 틀어버립니다. 누구한테요? 예측되실 겁니다. 곽씨 부부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곽씨 부부 쪽으로 완전히 시선을 틀어버립니다. 집 때려부시고요. 막 다 압수하고요. 이상한 진술서 하나 만들고 그거 관련 옷 다 압수해서 혈흔 다 분석해보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최 씨가 머리를 씁니다. 자기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걸 안 거죠. 샌들 줘요. 내 옷이랑 샌들 줘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때 경찰이 샌드를 돌려줍니다. 11월 달에요. 2024년 11월에 샌드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샌드를 받은 최 씨는요, 그 샌드를 버립니다.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그 아래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알 영상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최 씨가 받았는데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으면 검은색 다 손상돼서 색깔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뻘짓이 하나 있습니다. 돌려줬다고 얘기했죠. 돌려줄 때 이 샌드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실수합니다. 경찰이 이때 실수해서 다른 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샌드를 보냅니다. 근데 이걸 최 씨가 받고 이거 내 거 아닌데? 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왜 이래? 이거 다 상했네? 뭐 이렇게 판단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당시 사건의 샌들은 어디 있어야 되죠? 경찰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경찰은 돌려준 적이 없거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이 샌들이 만약 경찰이 지금까지 보관을 했다면 이 사건 유죄 무죄 완벽히 깨끗하게 입증됐을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뜻인지 아시죠? 경찰 잃어버렸습니다. 이 샌들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라졌습니다. 사진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돌려줄 때도 잘못 돌려줬는데 가지고 있는 걸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근데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샌드를 받았는데 버렸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최 씨가. 최 씨도 그걸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최 씨가 이것도 거짓말한 겁니다. 처음에 2015년 재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최 씨한테 물어보죠. 샌들 내놔요. 샌들 줘요. 저 샌들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죠. 안 버렸어요. 2015년 얘기입니다. 최 씨가 샌들을 이미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샌들 뭔지 아세요? 가짜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그냥 집에 있는 아무 샌들 갖다 대인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제조 날짜가 2007년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최 씨가 그때 버렸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총체적 난국인지 아시겠죠? 현재 재수사를 했던 팀들은 이걸 발견을 못했던 거야. 그때 당시에 수사팀이 잃어버려서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수사 내용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게 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까 최 씨가 자기 핸드폰 꺼놔가지고 통신 안 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실제 당시에 최 씨가 썼던 핸드폰이 SK텔레콤이었거든요. 근데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8월 9일 자기가 계곡에 있어서 안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후 1시 52분 그리고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4시 22분 사이까지 연달아서 그러니까 1시 52분과 3시 20분 사이 편차가 빡 뜨죠. 이때 11건의 수신 내역이 확인됩니다. 핸드폰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SKT 휴대전화 그 지역 그 계곡 일대는 송수신이 불가능했고 주변 기지국 전파도 안 되는 지역이 맞았습니다. 그 계곡 자체는요. 그런데 사건 당일날 최 씨의 핸드폰은 수신이 되고 있었어요. 무려 11차례. 그리고 사건 발생 전 오후 1시 22분 오후 1시 52분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로 추측되는 3시 20분부터 4시 22분 사이. 이걸 뭘 얘기하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사람 계곡에 없었단 얘기입니다. 계곡에서 벗어나 기지국 수신이 되고 있는 어떤 장소에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즉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 모른다고 얘기했죠? 피해자를 알지를 못한다. 아니요. 피해자 염탐한 것까지 다 확인됩니다. 최 씨 이메일을 확인해보면요. 거기에 당시 고인이 친한 지인하고 함께 약간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가 있어. 둘만이 운영하는 거. 둘이 뭐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을 일기장에 쓰는 형식의 사이트였거든요. 그걸 저장해 놓습니다. 계속해서 가서 봐요. 물론 이거 가지고만 의심할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8월 6일부터 휴가를 가는 일정이었잖아요. 최 씨가. 근데 8월 5일날 밤에 경상도에서 굳이
영월까지 왔다가 3시간, 다시 3시간에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놓고 저녁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여행을 간 거니까. 이런 행적이 되게 이상한데 그때 당시에 뭘 했는지도 확인됐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고인 관련 웹사이트 홈페이지 주소 같은 걸 북마킹 해놨어요. 최소한 최 씨는 고인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모른대요. 그 아래 나와서도 다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떤가요? 빼박이죠. 이 정도면 유죄 맞지. 이거 누가 봐도 범인 맞는데? 왜? 항소심은 왜 무죄라고 줬지? 지금 이런 생각 드세요? 이유요? 경찰 탓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거 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맞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정답이 맞지, 다 이런 생각 드시죠? 제 생각에는 최 씨가 변호사를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반박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반박을 했는지 아십니까? 첫째, 신발 없잖아요. 아니, 그 신발을 신고 찍어봐야죠. 근데 사건 당시에 그 신발 신고 찍은 게 최 씨가 아니잖아. 당시에 수사관이 족적 확인한다고 그 샌들을 신고 그 다음에 딱 찍었던 거라서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게 최 씨 건지 아냐. 사람마다 누르는 압력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국가수에서 이걸 분석할 때, 족적에 대한 걸 분석을 할 때 화질 보정 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해서 노이즈가 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샌들 뒷굽 바깥 부분 마모되는 거는 되게 흔하잖아. 누구나 다 그렇지. 우리도 인정하죠. 그쵸, 그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던 찍힘은 긁힘은 있죠. 이 부분들은 하자로서 공장 자체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얼탱이가 없죠. 애초부터 그렇게 잘못된 제품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감정을 하는데 감정관들이 전부 다 실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유관적으로 하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개입이에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관적 판단이라고요. 여러분, 이 이유가 왜 나온 것 같으세요? 자, 2025년 재판입니다. 사건 당시에 2004년에 있었던 기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당시에 사건 현장에 찍혀 있었던 혈흔들, 그 족적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라고 생각을 했던 최 씨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가지고 족적 프린팅을 했겠죠. 수사관이 찍어서 탁 해서 보고 확인했던 거니까. 일치하네 안 하네 그런 자료들만 남아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변호인의 공통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 샌들이 지금 없잖아. 딱 그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제일 좋은 방법을 하나 찾은 거예요. 아니, 지금 그 샌들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어떤 압력을 주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어디는 더 눌리고 어디는 덜 눌리고. 그리고 분석했다고요? 그때 당시 다 옛날 화질이잖아요. 그 노이즈가 다 껴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샌들이 남아있었으면, 가지고 있었으면 그대로 지금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하면 깔끔했을 겁니다.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최 씨의 변호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아예 꿰뚫고 들어간 거죠.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사진만 있고 그 사진을 가지고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건 주관적 개입이다. 절대로 재판은 주관적 개입으로 진행해선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증거는 단 하나였거든요. 피 묻은 족적. 그 이외에 나머지는 다 간접 증거니까요. 자, 사실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2017년 감정 당시에는 동일한 족적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2016년, 2018년 감정에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흔적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이 어려워요. 라는 감정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2022년에 대검찰청에서 했던 감정 결과서입니다. 유사한 형태만을 가지고 동일 샌들로 압축된 조큰이라고 보는 단정은 어렵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025년 8월 14일 전문가인 대학 교수님의 감정 결과서가 도착하게 됩니다. 형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이건 동일한 브랜드, 사이즈 수준의 유사성으로 보인다. 양 족적의 동일 신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신발이 진짜가 없으니까요. 족적 증거를 복원하는 방식이 젤라틴 타입이라고 한다는데 이 방식이 원본 족적의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고 특유의 점 같은 입자로 형태 복원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분석 정확도에 미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이번에 증언합니다.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간접 증거 앞서 말씀드린 거 다 인정했습니다. 이상하다, 애매하다 다 인정은 하지만 문제는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었던 직접 증거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다, 확실하지 않다, 보는 기관들마다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다는 것. 이건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였죠. 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당시 경찰들은 당시 2004년 당시에 되게 많은 것들을 이미 결정해 놓고 수사하다가 많은 혼선이 왔습니다. 아예 곽씨 부분에 하고 쉽게 가려다가 일이 꼬였죠. 분명 똑같은 샌들이었습니다. 근데 곽씨한테는 그런 샌들이 없었고 발사지도 안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버렸죠. 수사력과 시간력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나면서요. 그 사이에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던 최 씨는 신발 돌려줘요 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알겠어요. 한 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증거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절대 폐기하지 말아라. 각서 사인하고 보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샌들을 안 보내고 다른 사람 샌들을 다른 경찰관 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던 최 씨는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경찰은 다른 걸 보내놓고 원래 있었던 증거인 그 샌들을 어디 보내지도 않았는데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리고 결국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현재까지 와버렸습니다. 정확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유죄 입증을 할 직접 증거는 전부 증발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지금의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최 씨의 유죄 입증이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허점에 대한 사실이 나올 거에 대한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냈죠. 나뉩니다. 똑같다, 동일한 족적으로 가야 된다, 아니다, 저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알고 있죠. 범인을 풀어줄지언정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무죄가 죄가 없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죄를 내리기에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기준인 거죠.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어떠신가요? 최 씨의 샌들, 최 씨의 당시의 핸드폰 내역, 분명한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피해자를 모른다고 했지만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감시했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무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 범죄는 없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미제 사건들을 해보면서 가장 많은 것들을 봤을 때가 언제냐면
초동수사 실패예요. 초동수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요즘은 좀 다른데 그런 게 있어요. 초동수사를 정말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지금 기술력으로는 못 잡아도 나중엔 잡을 수 있으니까 현장 보존 잘하고 증거 잘 모아놓고 잘 갖고 있어야 돼. 이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예 없었죠. 확실한 건 당시 10살짜리 목격자, 걔 목격자 맞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목격 진술을 보게 되면 아예 그냥 곽씨 부부 딱 찍어놓고 사진 보여주고 그냥 진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찍어놓은 거죠. 왜? 영장 나와야 되니까. 이거 이제 대충 이해되시죠? 영장 받아야 되잖아. 영장 빨리 받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옷 압수수색하고 집 가택 압수수색하고 집 때려 부시고 혈흔 찾고. 그러니까 완전 무대뽀수를 한 거예요. 거의 초기였던 거예요. 직감적으로. 곽씨 부부네. 애가 봤대잖아. 자, 그럼 빨리 저기 증거니까 빨리 와봐. 이 사람들 네가 본 이 사람들 맞아? 아 맞아요. 빡 목격 진술 친 거예요. 애가 쓴 게 아니고. 그거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영장 빡 쳐가지고 그냥 바로 갖다 그쪽으로 그냥 꼽힌 거예요. 분명 그때 최 씨의 족적에 대한 부분도 수사가 되고 있었는데 처음에 최 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건 발생하고 8월 12일 날 그 샌들 제출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용의선상에 초창기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최 씨는. 근데 모든 걸 갑자기 곽씨로 틀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삘 때문에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죠? 거긴 시간대로 시간을 끌었고 최 씨는 돌려줘요. 받았잖아요. 돌려준 것도 아니죠. 사실 돌려줬다고는 경찰은 얘기했는데 경찰도 그때 실수해가지고 준 게 그게 아니라 그럼 그게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답답한 거야. 원래 경찰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샌들을 보낸 건데 그럼 그 샌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샌들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현재 경찰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재수할 때 그게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그럼 사라졌잖아. 그때 당시에. 버렸나? 그게 지금 제가 라이브 중인데 자기들이 그걸 신었다고? 그것도 좀 충격적인데? 지건 줄 알고 신은 거 그건 너무 충격적인데? 만약에 그게 지금까지 보존돼 있었다면 이거 결과 유무죄에 대한 부분은 훨씬 깔끔했을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그 샌들이 보존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재수사를 했을 때 그 현재 샌들을 가지고 분석했겠죠. 아니야. 기소조차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왠지 아시죠? 검찰이 기소를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검찰이 살인 같은 이런 죄에 대해서 기소를 조심히 하는 이유가 살인죄를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증거가 나와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보존이 돼 있었으면 판단했겠지. 해서 이거 위험해 라고 하면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사건은 그냥 그래서 꼬인 거예요. 완전히 꼬여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고서 와, 날카롭게 비어있는 걸 뚫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지금 샌드라고 이걸 최 씨가 찍은 게 아니잖아. 당시 수사관들이 찍어놓은 거잖아. 그건 사람들마다 밟는 방식에 따라 압력이 다른 건데 지금 그게 다 돌려 얘기하면 그 모든 얘기들 지금 그 샌들 있어? 지금 그걸로 확인해봐야 되는데 없잖아. 직접 증거가 없잖아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 골 때리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었고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전해드렸어요. 제가 짧게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말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길게 지금 찍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참된 유튜버가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제 방송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믿어요. 근데 대충 하는 것보다 상황 설명 다 드리고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다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길게 찍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